1990년 10월 어느 밤 경상북도 안동 산골마을. 남자가 옆집 부엌에서 칼과 손전등을 훔칩니다. 곧바로 3명의 할머니가 잠든 안방으로 들어간 남자는 깨어난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옷고름으로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20kg짜리 가스통을 끌어다 할머니의 몸 위에 올려놓고 이불에 불을 붙입니다. 8개월 동안 경북 산간마을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방화살인범 지춘길.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43년 경상북도 봉화군 제산면 남면리. 태백산맥 줄기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논보다 밭이 많고 밭보다 산비탈이 더 많은 곳.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여름에도 햇빛이 산등성이에 가려 일찍 어두워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외딴 산골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춘길. 봄날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지만 이 아이에게 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춘길이 세상에 대한 기억을 만들기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여인 하나가 죽은 것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림을 꾸려야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춘길이 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는 말도 있었고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정확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따뜻한 기억도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주선으로 지춘길은 삼촌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삼촌 역시 산비탈 같아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입 하나가 더 늘었다는 것은 곧 먹여야 할 밥 한 그릇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1940년대 경북 산골에서 그 한 그릇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춘길은 삼촌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대신 새벽부터 나무를 하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또래 아이들이 보따리를 들고 마을 아래 학교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춘길에게 학교라는 곳은 허락되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춘길은 평생 자기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맹,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문 앞에서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취업 서류를 쓸 수 없고 버스 행선지를 읽을 수 없고 간판 하나 해독하지 못하는 삶. 이 결핍은 평생 지춘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삼촌집에서의 생활이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춘길이 어느 시점에 삼촌집을 떠나 대구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 대구. 한국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직후 대구는 피난민과 전쟁 고아,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동성로 일대의 골목에는 좌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서문시장 주변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땀냄새와 고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소년이 연고도 없이 이 도시에 던져진 것입니다. 지춘길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잔반을 치우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하루 끼니와 잠잘 구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글을 모르니 계산을 틀리고 뭘 시켜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쫓겨나면 거리로 나와 껌을 팔았습니다. 껌 사이소, 껌 사이소.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겹으로 대구역 앞에 서서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전 몇 잎이 전부인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시장 좌판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고 잠이 오면 골목 구석이나 다리 밑에서 웅크려 잤습니다. 누구도 이 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에는 지춘길 같은 아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좀도둑질이 시작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먹을 것을 집어드는 정도였지만 점차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는 쪽으로 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 지춘길의 나이 17세,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특수절도 혐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지춘길은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학, 무직, 무연고. 조서의 인적 사항란은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17세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했습니다. 1960년대 소년원은 교화와 갱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이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수십 명의 소년들이 빽빽하게 수용되어 있었고 매일 아침 점호와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교역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글을 읽을 줄 아는 소년들을 위한 것이었고 문맹인 지춘길은 거기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지춘길이 배운 것은 글자가 아니라 더 능숙한 범죄 수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물쇠를 열 수 있는지, 어떤 집이 빈집인지 구별하는 법,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해두는 요령. 소년원은 지춘길을 교과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에 대한 적대감만 한 겹 더 두텁게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소년원의 문이 열리던 날 17세의 지춘길 앞에 펼쳐진 것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이어질 감옥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년원을 나온 지춘길이 향한 곳은 가시 대구였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의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던 해, 거리에는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넘쳤지만 소년원 출소자에게 세상은 들어가기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지춘길에게는 전과조옥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해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려면 인적 사항을 적어야 했고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간혹 글자를 몰라도 되는 허드렛 일이 있었지만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문맹의 전과자.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치는 순간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막히자 지춘길의 손은 다시 남의 것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간에 빈집을 골라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해가 지면 대구 외곽의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불이 꺼진 집을 찾아 창문이나 뒷문으로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도는 반복되었고 체포와 수감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면 다시 훔치고 훔치면 다시 들어가는 삶. 교도소의 철문은 지춘길에게 회전문이라 다름없었습니다. 1960년대 내내 지춘길은 이 회전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출소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고가 없으니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으니 일자리를 잡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다시 훔쳤습니다. 한 번은 대구 달성군의 농가에 침입해 쌀과 현금을 훔쳤고 한 번은 시내 상가의 금고를 뜯다가 붙잡혔습니다. 형량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징역 1년에서 시작했던 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습니다. 재범, 3범, 4범. 판사가 읽어내려가는 전과 기록의 길이는 해가 갈수록 길어졌고 그때마다 선고되는 형량의 숫자도 함께 커졌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구미공단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대구의 섬유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도시 곳곳에서 일손을 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혜택은 지춘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바깥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뿐 직접 그 변화를 경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소하면 세상은 이미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 있었고 지춘길은 매번 더 뒤처진 채로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대가 교도소에서 지나갔고 30대도 교도소에서 흘러갔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지춘길의 범죄 기록에는 폭력 범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5차례에 걸친 체포와 구속, 총 20여 년에 달하는 수감 생활 동안 지춘길이 저지른 것은 전부 재산 범죄, 즉 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물론 절도 역시 범죄이고 반복된 범행에 대한 책임은 지춘길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나중에 저지르게 될 끔찍한 범행의 그림자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좀도둑이었던 남자가 어떻게 연쇄 방화 살인범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83년 12월 지춘길은 또다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나이 40세.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남자에게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춘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다음 줄에 낯선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10년. 징역 2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10년을 더 가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회보호법. 1980년 12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상습범에 대해 형기가 끝난 뒤에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취지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훈련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을 다 살고 나서도 풀려나지 못한다는 것. 지춘길처럼 절도를 반복한 상습범에게 이 법은 사실상 무기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역 2년이 끝나도 풀려나지 못한다는 선고. 40세의 지춘길에게 이 판결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 합산하면 12년. 출소 예정 시기는 빨라야 1990년대. 그때 지춘길의 나이는 50을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전부를 교도소에서 보낸 남자가 50세 가까운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한들 그 앞에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판결은 지춘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0년간 교도소의 회전문을 돌던 좀도둑의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4년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친 지춘길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호송차에 실려 이송된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보호감호 전문 시설이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1981년 충청북도 춘천의 옛 교도소 건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가 1983년 2월 경북 청송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도 차로 수십 분을 달려야 하는 오지. 감호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촘촘하게 둘러져 있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성이 뿐이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곱빼기 징역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도 추가로 갇히는 것이니 징역을 2번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조였습니다. 지춘길에게 선고된 보호감호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반드시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보호법에는 감호 집행 중 교화의 성과가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감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히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갱생의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춘길에게 이 조건은 처음부터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감호소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려면 교재를 읽어야 했고
교화 수업에 출석하려면 칠판에 적힌 내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평생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지춘길은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줄 몰랐으니 바깥 세상과 소통할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면회를 올 가족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삼촌과도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모소 안에서 지춘길은 철저하게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기상, 점호, 작업, 점심, 작업, 저녁, 점호, 취침. 가모소의 작업은 주로 단순 노연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나르거나 시설 내부에 청소를 하거나 농작물을 가꾸는 일.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교도소에는 적어도 출소일이라는 끝이 보였습니다. 가모소에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출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7년까지 수용될 수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차 감호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도 확답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감호소 바깥에서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탈옥한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강헌은 죽기 직전 인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합쳐서 17년을 썩을 생각을 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이 남긴 이 한마디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보호감호 제도의 실태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했고 감호소 내부에서는 피수용제들의 단식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이 지춘길의 처지를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춘길은 1984년부터 약 6년간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취업보증이라는 조건이 붙은 가출소 허가를 받아 감호소의 문을 나섰습니다. 탈출이 아닌 합법적인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출소 당시 지춘길의 나이는 46세. 17세의 소년원의 문을 처음 들어선 이후 약 30년의 세월 중 대부분을 철창 안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감호소 정문을 나서는 지춘길의 앞에 펼쳐진 것은 1989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몸이었던 1983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낯선 모양의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거리의 간판들은 더 화려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6살의 지춘길 안에 쌓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남자의 내면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은 단 하나, 이 세상에 대한 징후였습니다. 1989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온 지춘길이 향한 것은 대구였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송현 1동의 한 주택. 그곳에서 지춘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가출소의 조건이었던 취업 보증, 즉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 정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6살의 지춘길이 마주한 1989년의 대구는 그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달서구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성서공단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의 대한민국은 경제 호황의 여운 속에 있었고 어디를 가나 사람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지춘길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필요 없이 몸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춘길은 대구 외곽의 공사판을 찾아다니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잡석을 골라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6살의 몸은 20대 노동자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보낸 세월이 체력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좁은 감방에서 제한된 식사만으로 버텨온 몸에 하루 10시간 넘는 중노동은 감당하기 어려운 강도였습니다. 며칠을 버티다 보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현장 반장은 느린 지춘길을 다그쳤고 결국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춘길의 삶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모 씨, 당시 45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사실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198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송 인근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감호소 수감자들이 외부 작업에 동원되었을 때 인근 식당에 들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이 이모 씨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소 후 두 사람은 의성과 대구 등지를 오가며 동거를 시작했고 1990년 1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모 씨는 대구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생계의 상당 부분은 그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지춘길의 일상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막노동에서 밀려난 뒤 뚜렷한 수입원이 사라졌고 아내의 식당 수입만으로는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춘길을 짓누른 것은 전과자라는 딱지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지춘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5차례 체포에 20여 년의 수감, 거기에 6년간의 보호 감옥까지. 이 기록은 지춘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출소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지춘길의 내면은 급격히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거 이후 수사관들 앞에서 지춘길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례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사회 저명인 이사와 국회의원 등을 살해해서 신문과 방송에 나오려고 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복수를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 지춘길이 말한 범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명인사나 국회의원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이 사는 세계는 전과 20범의 문맹인 46세 남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방향은 위를 향했지만 실행의 손길은 아래로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춘길의 눈은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의 외딴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화, 안동, 청송.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골 지역,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곳, 그리고 그 산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집을 하나씩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버스를 타고 대구를 벗어나 경북 북부의 시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걸어 마을 외곽의 외딴 집들을 살폈습니다. 불이 꺼진 시각, 집 안에 누가 사는지, 이웃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도주 경로는 어디인지, 30년간의 야간 침입 절도로 체득한 감각이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춘길이 노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3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밤거리에 찬바람이 여전히 매서운 늦겨울. 지춘길은 안동군 와룡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990년 3월 7일 오전 1시.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가류 1, 2. 태백산 자락이 깊게 내려앉은 산골의 끝자락이었습니다. 3월 초였지만 해발 300m가 넘는 이 일대의 밤기온은 여전히 영하를 맴돌고 있었고 산등성이 사이로 밀려드는 바람에는 겨울의 냉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집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 수백 미터,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내려앉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깊숙한 곳, 산비탈 아래에 남모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62세, 여성, 혼자 거주.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으로 지어진 낡은 단층 가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부엌 옆으로는 잘게 패놓은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뒤편은 곧바로 살림으로 이어졌고 앞쪽으로는 비탈진 밭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모 씨는 안방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62세의 노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집 바깥에서 발소리가 접근했습니다. 소리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온 그림자는 뒷문 쪽으로 돌아가더니 잠기지 않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춘길이었습니다. 30년간의 야간 침입으로 단련된 감각은 낯선 집 안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을 지나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잠들어 있는 남모 씨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춘길은 집안에서 끈을 찾아 가져왔습니다. 잠결에 남모 씨에게 다가가 양손을 끈으로 결박했습니다. 남모 씨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틀었지만 이미 손은 묶인 뒤였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기 전에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방 한편에 서 있던 나무 장롱을 밀었습니다. 묵직한 장롱이 기울어지더니 이불 위로 쓰러졌습니다. 장롱의 무게에 눌린 남모 씨의 몸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묶인 손으로는 장롱을 밀어낼 수 없었고 이불에 감싸인 채로는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춘길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쇠뚜껑을 젖히고 돌림쇠를 굴리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을 이불 끝자락에 가져다 댔습니다. 목화솜이 든 이불은 불을 빨아들이듯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이불 표면을 따라 퍼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이불에서 바닥의 장판으로, 장판에서 흙벽 안쪽의 나무 골조로, 골조에서 석가래로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목재 구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안방에서 시작된 화염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켰습니다. 지춘길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타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는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산골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이웃 주민이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전소되어 검게 그을린 흙벽 일부와 주저앉은 지붕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 속에서 남모 씨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소식은 면사무소를 거쳐 안동경찰서에 전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옥이 완전히 전소된 상태에서 화재 원인을 특정할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산골에 혼자 살던 노인, 겨울철 아궁이에서 불씨가 옮겨 붙었을 가능성.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화재 또는 실화로 처리했습니다. 별도의 수사는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결박에 쓰인 끈의 잔해도, 장롱이 부자연스럽게 쓰러져 있었다는 정황도 잿더미 속에 묻힌 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원인 불명 화재, 일명 사망이라는 한 줄만이 남았습니다. 지춘길은 범행 직후 산길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는 안동을 지나 대구로 향했고 송현동 자택으로 돌아간 지춘길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불길이 꺼진 뒤 아무도 그것이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같은 수법에 두 번째 불길이 올라옵니다. 1900년 6월 16일 오전 1시 3월의 범행으로부터 정확히 3개월하고도 9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읍천면 덕천리. 안동에서 동쪽으로 40km 넘게 떨어진 곳, 청송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6월이었지만 해발이 높은 이 일대는 낮에도 바람이 서늘했고 밤이 되면 산안개가 계곡을 따라 내려와 마을 전체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읍천면 덕천리는 청송읍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면 산비탈에 기대어 서너 채의 가옥이 흩어져 있는 곳이 나왔고 그 끝자락에 김모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김모 씨, 67세, 여성,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도시로 나간 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독거노인 가옥은 경북 산간 지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집 역시 슬레이트 지붕의 흙벽 구조의 낡은 단층 가옥이었고 주변에는 텃밭과 야산만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밤이 되면 이 일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춘길은 이 집을 미리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청송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대구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청송행 버스를 타고 청송에서 다시 읍천면 방향으로 이동한 뒤 마을까지는 산길을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을 물색하고 이동 경로를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3월의 범행으로부터 아무런 수사도 불러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춘길에게 이미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단순 화재로 묻혔다는 것. 그 결과가 두 번째 범행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전 1시, 김모 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춘길은 3개월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 산골 마을에서 문을 잠그는 집은 드물었습니다. 이웃이라고는 한참을 걸어야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물쇠라는 것은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김모 씨를 발견한 지춘길은 와룡면에서와 완전히 동일한 4단계 수법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집안에 있던 끈으로 양손 결박. 둘째,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씌워 시야 차단. 셋째, 방 안에 장롱을 밀어 넘어뜨려 이불 위에서 몸 고정. 넷째, 라이터로 이불의 점화. 결박, 이불, 장롱 전복, 방화. 한치의 변형도 없는 동일 공식이었습니다. 67세의 김모 씨는 묶인 손과 장롱의 무게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이불에서 장판으로, 나무 골조로, 지붕으로 번져갔고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그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원인 불명 화재. 외딴 산골의 독거 놓인 가옥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라는 점에서 취사나 난방 과정의 실화 가능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3월의 사건은 안동경찰서 관할이었고 6월의 사건은 청송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같은 경상북도 안에 있었지만 두 경찰서 사이에 화재 사건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수법의 방어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세성의 범인 자신뿐이었습니다. 안동에서는 청송의 화재를 알지 못했고 청송에서는 안동의 화재를 듣지 못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은 각각의 관할 안에서 별개의 사고로 묻혔습니다. 이명의 목숨이 사라졌지만 수사의 그물은 어디에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춘길은 다시 대구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3개월 뒤 세 번째 불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27일 새벽,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신남리.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말이었습니다. 산빛 아래 나무들이 막 색을 바꾸기 시작하던 무렵, 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창틀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안면은 안동군의 동북쪽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이안면의 상당 부분이 수몰되면서 많은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남아있는 마을들은 댐 위쪽 산자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남리 역시 그런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수몰 이전에는 제법 사람이 살았던 곳이지만 1990년에 접어들 무렵에는 노인 몇 가구만이 남아있는 한적한 산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모 씨는 65세의 여성으로 평소 이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춘길이 이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전 두 건과 같은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독거 가옥, 이웃과 떨어진 거리, 접근과 도주가 용이한 산길.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안동을 거쳐 예안면까지 이동한 뒤 어둠을 틈타 마을로 접근하는 경로도 이미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춘길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모 씨가 그날 밤 집을 비운 것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갔는지 다른 마을의 지인 댁에서 묵고 있었는지 정확한 사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춘길이 침입했을 때 안방에도 부엌에도 집안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두 건에서 지춘길은 반드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하고 이불을 씌우고 장롱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한 뒤 방어하는 것이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박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보통의 침입 절도범이라면 빈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춘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빈집에 그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행동은 지춘길의 범행 성격에 대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방화는 단순히 살인의 수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빈집에 불을 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확인한 순간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춘길은 불을 붙였습니다. 불 자체가, 무언가를 태워 없애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은 빈집을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의 가구와 이불, 살림살이가 연료가 되어 화염은 지붕까지 번졌습니다. 슬레이트 아래에 나무 석가래가 타들어가면서 지붕이 내려앉았고 흙벽이 열기에 갈라졌습니다.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재산 피해 약 100만 원 상당. 1990년 기준으로 산골 노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허모 씨가 그날 밤 집을 비웠다는 우연이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인 불명 화재, 빈집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라는 점에서 누전이나 우발적 발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었을 뿐 방화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3월 와룡면, 6월 청송, 9월 예안면, 경상북도 북부 산간 지역에서 6개월 사이에 3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안동경찰서 관할 2건과 청송경찰서 관할 1건은 여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3건의 방화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인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3건의 방화, 2명의 사망자, 그리고 수사 건수는 여전히 0이었습니다. 지춘길의 범행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은 질렀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춘길의 안에서 무엇을 자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음 범행까지의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16일 뒤 다시 불이 올랐습니다. 1990년 10월 13일 오전 1시, 9월의 빈집 방화로부터 불과 16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3개월 간격을 유지하던 범행 주기가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안동군 길한면 현하 1리, 안동 시내에서 남쪽으로 30km 넘게 내려간 곳, 기란천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산골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밤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는 낙엽 썩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안면은 안동군 남부의 산간 지역으로 마을 전체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을과 마을 사이의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현하 1리는 그 중에서도 더 안쪽, 기란천 상류의 좁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58세 여성 혼자 거주. 이전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젊었지만 김모 씨에게는 다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어떤 질환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혼자 힘으로 빠르게 움직이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산골 외딴짐에서 거동이 불편한 채로 혼자 살아가는 것. 1990년 경북 산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시스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춘길은 이 집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길안면까지의 이동 경로, 마을 안에서 김모 씨의 집의 위치, 이웃과의 거리, 도주로, 범행 때마다 반복되는 치밀한 사전 답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오전 1시,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각에 지춘길은 김모 씨의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 3건의 범행과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범행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지춘길의 시선이 잠들어 있는 김모 씨의 손으로 향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모 씨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 2개. 지춘길은 잠든 김모 씨의 손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잠결에 손가락이 움찔했을 수도 있고 아무런 반응 없이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춘길은 금반지 2개를 손에 쥔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4건의 범행 중 금품을 탈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월 와룡면에서도, 6월 청송에서도, 9월 예안면에서도 지춘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가 사회에 대한 복수였던 만큼 금전적 이득은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범행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행이 반복되면서 범인의 심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반지 2개라는 물증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지를 빼낸 뒤 지춘길은 이불을 김모 씨의 머리 위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던 이불장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전 범행에서는 나무 장롱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불장이었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이불 위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김모 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무거운 가구를 밀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불에 감싸인 채, 이불장의 무게에 짓눌린 채 손을 쓸 수도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이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불을 붙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목화솜 이불이 불을 받아들이고 화염이 장판으로, 벽으로, 천장으로 번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지춘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안방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지춘길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금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사망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에 치솟은 화염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신고가 접수된 것이 언제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결과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외딴 산골의 독거 가옥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 경찰은 별도의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춘길은 대구 송현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반지 2개는 집안 어딘가에 보관되었습니다. 훗날 체포 후 압수수색에서 이 반지가 발견되기까지 그것은 대구의 한 주택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모 씨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온 마지막 소지품이자 지춘길의 범행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6개월간 4건의 방화, 3명의 사망자, 그리고 범행 간격은 3개월에서 16일로 급격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범인의 손에 물건이 쥐어졌고 범행의 양상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망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일 뒤 가장 참혹한 밤이 찾아옵니다. 1990년 10월 18일 오후 9시. 길안면 범행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이하 1리 유인미 마을. 3월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던 와룡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면 안에서 같은 산자락을 따라 7개월 만에 2번째 불길을 올리러 온 것입니다. 10월 중순의 경북 산간 지역은 이미 초겨울의 기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골 마을의 노인들은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율미 마을은 와룡면에서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합쳐도 가구 수가 손에 꼽힐 정도였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간 뒤라 남아있는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텃밭과 야산이 끼어 있어 육안으로 이웃집이 보이기는 했지만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춘길은 먼저 마을 안의 김모 씨 64세 여성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목적은 김모 씨가 아니었습니다. 김모 씨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지춘길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찬장 근처에서 칼 한 자루를 꺼냈고 선반 위에 놓여있던 손전등도 집어들었습니다. 흉기와 조명, 이전 4건의 범행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결박과 방화만으로 범행을 완수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준비였습니다. 칼과 손전등을 챙긴 지춘길은 김모 씨의 집을 나와 바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모 씨, 71세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두 집은 같은 마을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모 씨의 집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춘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3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집주인 박모 씨, 이웃이자 동서지간인 백모 씨, 70세 여성,
그리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바로 그 집의 김모 씨 64세. 김모 씨는 자기 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박모 씨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 마을에서 이웃 노인들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사는 할머니들이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대로 한 방에서 잠드는 것. 외로운 산골 생활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 범행에서 지춘길이 상대한 것은 언제나 혼자 잠든 일명이었습니다. 결박하고 이불을 씌우고 가구를 넘어뜨리고 불을 붙이는 4단계 수법은 일명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춘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감지한 것은 김모 씨였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김모 씨가 방 안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춘길이 김모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로 몸통을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김모 씨가 입고 있던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어 양손을 결박했습니다. 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옷에서 즉석으로 결박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구함 소리에 나머지 2명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박모 씨와 백모 씨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춘길은 2 사람도 차례로 제압하여 결박했습니다. 70대의 노인 2명이 어둠 속에서 폭력적으로 들이닥친 남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3명 모두 결박된 상태. 그러나 김모 씨가 구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묶인 손으로도 소리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명이 마을 바깥까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춘길을 움직였습니다. 지춘길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20kg짜리 LPG 가스통을 끌어안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통을 들어올려 고함을 지르고 있는 김모 씨의 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kg의 철제 가스통이 가슴 위를 누르자 김모 씨의 비명이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압력이었습니다. 3명이 바닥에 결박된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춘길은 방 안에 이불과 옷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쇠뚜껑을 젖히고 불을 켰습니다. 이불 끝에 불꽃을 가져다 댔습니다. 불은 이불을 타고 번졌고 옷가지로 장판으로 나무 벽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 화염이 가스통 주변까지 번지면서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와 함께 치솟은 화염은 안방을 넘어 집 전체를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고 흙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박모 씨, 백모 씨, 김모 씨 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춘길은 불길이 치솟기 전에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였습니다. 5일 전 길안면에서는 금반지 2개를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3명을 상대하느라 물건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지춘길은 산길을 타고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대구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1명이 아니라 3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흔적도 달랐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들, 옷고름으로 결박된 흔적, 가스통의 폭발 잔해, 외부에서 침입한 정황, 단순 화재나 실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경찰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0월 율미마을 사건 직후 안동경찰서 형사계에 긴급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와룡면 이하 1이 율미마을에서 노인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산간지역 화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 화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결박의 흔적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수습된 시신들의 팔 부위에서 옷고름으로 묶인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에 타면서 대부분의 증거가 소실되었지만 결박에 사용된 옷감의 잔해가 팔목 근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로 사망한 사람의 손이 묶여 있다는 것. 이것은 실화나 자연발화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통의 위치였습니다. 가스통은 통상적으로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폭발 잔해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가스통이 부엌이 아닌 안방 내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통을 부엌에서 안방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의 발화 지점이었습니다. 불의 시작점이 아궁이나 화덕이 아닌 안방의 이불 부근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박, 가스통 이동, 안방에서의 발화, 이 세 가지 정황이 합쳐지면서 안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새 할머니 소사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수사가 공식 착수되었습니다. 안동경찰서 형사계에 전담 수사반이 편성되었고 와룡면 일대의 주민 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율미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산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었고 밤 9시면 집집마다 불이 꺼지는 곳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인 오후 9시경에 마을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가로등조차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범행 후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물리적 단서가 전무했습니다. 수사반은 마을 주민과 피해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탐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있는지, 최근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이웃 간의 분쟁이 있었는지. 그러나 뚜렷한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었고 외부와의 갈등이나 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면 동기를 가진 특정인이 있어야 하는데 산골 마을의 70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그런 동기를 품을 인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동안 안동경찰서 관내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별도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길안면 현아 1리의 독거노인 가옥 화재였습니다. 김모 씨 28세 여성이 사망한 이 사건은 율미마을 사건과 불과 5일 간격이었고 같은 안동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그러나 길안면 사건은 율미마을과 달리 한 명이 사망한 단독 화재였고 결박이나 가스통 같은 명확한 외부 침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이 완전히 전소되면서 증거가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원인 불명 화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3월 와룡면 가류 1리의 화재와 6월 청송군 읍천면 덕천리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9월 예안면 신남리의 빈집 화재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경상북도 북부 산간 지역에서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4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5건은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월과 9월의 와룡면, 예안면 사건은 안동경찰서 관할이었고 6월의 덕천리 사건은 청송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10월의 두 사건도 길안면과 와룡면으로 관할은 같은 안동이었지만 율미마을 사건이 방화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별개의 화재건으로 분리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의 경찰 시스템에는 관할이 다른 경찰서 간의 유사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교차 대조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경찰서는 자체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다루었고 인접 관할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설령 개별 수사관이 다른 관할의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연쇄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율미마을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던 안동경찰서 수사반 안에서 하나의 윤곽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상북도 북부 산간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 외딴 마을의 독거노인 가옥을 정확하게 찾아가 야간에 침입한다는 것, 그리고 불을 이용한다는 것. 이 정도의 윤곽이 그려졌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반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연쇄범죄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으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범인은 이미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율미마을에서 불과 15일 뒤 지춘길은 다시 경북 북부 산간 지역으로 향합니다. 1990년 11월 2일 오후 8시 30분 경상북도 봉화군 제산면 갈산 4리 지춘길이 태어난 곳 남면 위에서 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제산면은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안에 파묻혀 있는 지역으로 면 소재지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오지였습니다. 11월 초의 봉화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해발 400m가 넘는 이 일대의 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 있었고 산등성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집들은 산비탈을 따라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해가 지면 산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덮어 가로등 없는 어둠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갈산 사립 김모 씨의 자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지춘길이 이전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가옥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거 가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모 씨의 부인 정모 씨 63세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날 밤 집안에는 정모 씨를 포함하여 노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가을거지가 끝난 뒤 이웃 노인들이 한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춘길이 이 집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침입한 뒤에야 알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범행들에서 지춘길이 대상 가옥을 사전에 담사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집의 구조와 위치는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8시 30분 지춘길이 김모 씨 자택에 침입했습니다. 이전 범행들과 달리 오전 1시가 아닌 을의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시간대. 율미마을에서 오후 9시에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범행 시간대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간격뿐만 아니라 시간대 선택에서도 대담함이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간 지춘길의 목적은 금품 절취였습니다. 이전 범행들이 방화와 살인으로 시작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먼저였습니다. 5일 전 길안면에서 금반지를 가져갔던 것처럼 범행의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발각된 순간 지춘길은 부주 대신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장이었습니다. 지춘길은 이 괭이를 휘둘러 정모 씨를 비롯한 노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정모 씨 63세를 포함해 총 4명의 노인이 괭이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몸에 쇠로 된 괭이가 내리꽂힌 것입니다. 두개골 부위에 열상, 팔과 어깨에 타박상, 한 발이라도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생명이 위험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잠들어 있다가 기습당했던 이전 피해자들과 달리 이 집에는 여러 명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괭이에 맞으면서도 비명을 지르고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골의 정막을 찢는 비명소리에 인근의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기척에 지춘길은 괭이를 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금품을 빼앗지도 불을 지르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8개월간 5건의 범행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지춘길이 처음으로 범행에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 가족이 즉시 봉화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 노인들을 때리고 도망갔다. 봉화경찰서는 순찰차를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부상당한 노인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갈산 사리 일대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초에 봉화산골, 자정을 넘긴 시각, 손전등 불빛이 산길과 마을 주변의 빈집을 하나하나 비추며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11월 3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갈산 사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숨어 있던 남자, 지춘길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 빈집의 어두운 방구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인적사항, 지춘길 47세, 무직, 대구에 사는 남자가 연고도 뚜렷하지 않은 봉화 산골까지 올라와 노인 가옥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1월 3일 봉화경찰서 조사실. 새벽에 체포된 지춘길은 곧바로 봉화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혐의는 강도 상해. 갈산 사리 김모 씨 자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탈취하려다 발각돼 괭이를 휘둘러 노인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건이었습니다. 봉화경찰서 수사관들은 통상적인 강도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범행 경위 진술, 정과 조회. 정과 조회 결과가 올라왔을 때 수사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수절도 15회, 총 수감기간 20여 년, 보호감호 전력. 47세의 나이에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보낸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소지가 대구에 사는 남자가 연고도 뚜렷하지 않은 봉화 산골까지 올라와 노인 가옥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봉화경찰서의 체포 소식은 곧 안동경찰서에도 전해졌습니다. 안동경찰서는 10월 18일 율미마을에서 발생한 새 할머니 소사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방화살인으로 판단하고 전담 수사반까지 편성해 놓았지만 결정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봉화에서 잡힌 남자의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수사반의 촉이 움직였습니다.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의 노인 가옥을 야간에 침입한 전력, 대구에서 원거리를 이동하여 범행한 점, 이 남자가 율미마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안동경찰서 수사반이 봉화로 이동하여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춘기를 상대로 봉화 사건뿐 아니라 율미마을 사건에 대한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8일 밤 와룡면 이하 1이 율미마을에서 무엇을 했는지, 박모 씨, 백모 씨, 김모 씨 3명이 숨진 화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수사관들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지춘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율미마을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은 율미마을에서 시적되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월 18일 와룡면 이하 1리에서 3명을 방화 살해한 것이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한 지춘길은 이어서 10월 13일 기란면 현하 1리의 사건도 자백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김모 씨의 손에서 근반지 2개를 빼앗고 불을 질러 살해한 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지춘길은 더 먼 과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9월 27일 예안면 신남리의 빈집 방화, 6월 16일 청송군 읍천면 덕천리의 방화 살해, 3월 7일 와룡면 가류 1리의 방화 살해, 8개월간 5건의 방화와 1건의 강도 상해가 모두 한 사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조사실에서 지춘길의 진술을 받아 적던 수사관들은 비로소 전체 그림을 마주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안동, 청송 3개군에 걸쳐 6건의 범행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방화 5건의 사망자 6명, 강도상해 1건의 부상자 4명, 각각의 관할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있던 화재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 확보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10월 13일 기란면 사건에서 지춘길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근반지 2개였습니다. 11월 5일 안동경찰서 수사반이 대구시 달서구 지춘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진 끝에 근반지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이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모 씨가 평소 끼고 다니던 바로 그 반지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손으로, 범인의 손에서 대구 자택으로 옮겨진 물증, 자백과 물증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율미마을 현장에서도 추가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수습된 타다 남은 칼의 잔해를 정밀 감식한 결과 이 칼이 옆집 김모 씨 64세 집 부엌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춘길이 진술한 대로 김모 씨 집 부엌에서 칼과 손전 등을 훔친 뒤 박모 씨 집에 침입했다는 범행 경위와 물증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안동경찰서는 지춘길에 대해 방화살인 및 강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범행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방화살인 4건, 와룡면, 청송, 기란면, 율미마을, 방화 1건, 예안면 빈집 방화, 강도상해 1건, 봉화, 사망자 6명, 부상자 4명, 1990년 3월 7일 첫 범행에서 11월 2일 마지막 범행까지 8개월간의 연쇄 범행이었습니다. 단순 화재로 묻혔던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3월의 와룡은 실화가 아니었고 6월의 청송은 원인 불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노인을 묶고 가구를 넘어뜨리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춘길. 그러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백과 물증을 바탕으로 법정에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1년
대구지방법원. 구속된 지춘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은 방화살인 4건, 방화 1건, 강도상해 1건, 8개월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범행의 전모가 법정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5건의 방화와 1건의 강도상해를 모두 자백했던 지춘길이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건을 부인했는지, 어떤 근거로 부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자백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백을 번복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은 변호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자백 번복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구 자택에서 압수된 금반지 2개와 피해자 유족의 증언, 율미마을 현장에서 수습된 칼의 잔해와 옆집 부엌 도구와의 일치, 5건의 화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범행 수법, 결박, 이불, 가구 전복과 방화라는 4단계 공식이 범행마다 변형 없이 재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춘길 본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각 현장의 구체적인 구조와 배치에 대한 묘사가 실제 현장과 일치한다는 점,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6명을 살해한 연쇄 방화살인범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1991년 8월 28일 대구 고등법원 형사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검찰,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지춘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항 능력이 없는 할머니 등 6명을 살해한 것은 더없이 잔인한 행동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산골 외딴 집에서 홀로 또는 소수가 거주하던 고령의 여성들, 야간에 잠든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 손이 묶이고 이불이 덮이고 무거운 가구에 짓눌린 채 불길 속에서 숨진 사람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법원은 이를 극도로 잔인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1991년 8월 29일 언론에서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6명 방화 살해, 40대 사형 선고. 신문 사회면에 실린 이 기사를 통해 지춘길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8개월간 경북 상간마을에서 벌어진 연쇄 방화살인, 피해자 전원이 60대 이상의 고령 여성이었다는 사실, 단순 화재로 묻혀있던 사건들이 한 남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던 전말, 기사를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충격이 번져나갔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지춘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 심판을 구한 것입니다. 1991년 12월 13일 대법원 형사 2부가 상고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고 기각, 원심 유지,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번에 걸친 연쇄 방화로 노인 6명을 숨지게 한 지춘길 피고인에 대해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고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 사형으로 그리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까지 재판의 전 과정이 1991년 한 해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던 지춘길의 시도는 물증과 정황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형 확정.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지춘길에게 내려졌습니다. 17세에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 30년간 교도소와 감호소를 전전하다 출소 6개월 만에 6명을 살해하고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확정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춘길의 경우 그 시간은 4년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확정된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30여 년 만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개혁 조치를 잇따라 단행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법질서 확립 역시 핵심 기조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11월 2일 법무부가 사형 집행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사형 확정자 19명. 대한민국에서 한 번에 19명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 교도소에서 같은 날 분산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집행된 19명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범죄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존파.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부유층을 대상으로 납치, 살인, 시체 유기를 반복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지존파 조직원 6명이 이날 사형대에 섰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점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집행된 인물 중에는 온보현도 있었습니다. 1988년 택시기사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였습니다. 지춘길, 향년 52세. 이 19명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존파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상북도 산간 지역에서 8개월간 6명의 노인을 방화로 살해한 연쇄범. 1991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 약 4년간 교도소 사형수 독방에서 집행을 기다려온 실형이 이날로 끝났습니다. 1943년 경상북도 봉화본 제3면 남면리에서 태어나 1995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인생 52년 중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에서 보낸 시간을 모두 합쳐도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소년원, 교도소, 감호소, 그리고 사형수 독방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사형 집행 이후 지춘길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잊혀갔습니다. 같은 날 집행된 지존파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대부분 가져갔고 경북 산골마을의 연쇄 방화살인은 그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와 국회의원 등을 살해해서 신문과 방송을 타려했다. 사회에 대한 복수,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 그러나 그 분노의 칼끝이 실제로 향한 곳은 저명 인사도 국회의원도 아닌 산골 마을에서 문도 잠그지 않고 잠든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높은 곳을 향했던 분노가 가장 낮은 곳을 덮친 것.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본질이었습니다. 1943년에 태어나 1995년에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일수법의 범행이 안동, 청송, 봉화 3개 관할에서 반복되었지만 경찰서 간 정보 공유 체계의 부재로 연쇄범 인식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경찰 광역 수사 시스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전원이 산간 오지의 독거 또는 소규모 거주 고령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농촌 노인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춘길의 범행 배경에 자리한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형기 만료 후의 추가 구금이 재범을 막았는지 아니면 사회복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더 극단적인 범죄를 촉발한 것인지. 이 논쟁은 결국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이어졌고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 제3교도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전과자 사회복귀 지원의 부재, 관할 칸막이 수사의 한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비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